예,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필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봐서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여기에다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종훈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대법원에 상고심이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3년 가까이 지난 시간이 있었죠, 재판 네. 과정이.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3명 모두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3명 모두에게 파기환송심 내려질 것으로? 가능성은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엇갈릴 수 없는 부분들이 엇갈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인가는 파기환송이 된다 이렇게는 봤습니다만은 모두가 파기환송될 것으로는 사실 또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론 공직선거법 그것 때문에 분리선고를 하라 이거였고, 근데 최순실 씨는 강요죄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사실은 파기환송 가능성이 많지 않았는데 파기환송됐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가능성은 열려 있었고 세 사람 모두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를 정경유착 관행에 조금은 철퇴를 내린 거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그 항소심 결과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인 관점보다는 상식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누구의 항소심 판결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나요? 특히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그 형량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 내린 바대로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 정유라 그 말 관련해서 컨설팅 비용은 이게 뇌물이고 말 사주고 이런 소유권, 부분은 또 이게 아니고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기자들 앞에서 포퓰리즘 그리고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다라고 비난을 하는 입장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그렇고 이경재 변호사께서도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늘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제 그 불만 토로를 이제 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좀 이렇게 약간 여론전을 좀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제 내려진 결정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가장 유리한 결과물을 얻어낸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박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려줬으니까 아마 상당히 고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론전을 좀 더 벌여서 조금 더 압박을 해서 나가면 잘하면 이 파기환송심 결과 좀 형량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변호사로서는 그런 성과를 좀 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또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파기환송 세 사람에 대해서 모두 내려졌기 때문에 한 사람씩 좀 의미 있는 것들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파기환송 사유, 뇌물을 분리선고, 그러니까 뇌물을 같이 병합해서 죄를 법재판에서 다뤘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이게 분리하지 않고 구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재판, 그러니까 법원 모두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아니,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까? 공직선거법에 뇌물죄라든가 이런 어떤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그것이 100만 원이 넘으면 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죄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 해가지고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강요죄도 들어 있고요. 뇌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가지가 넘었었죠.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내지는 아무래도 좀 흥분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수사고 또 그런 어떤 재판이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형량이 너무 무겁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꼭 나눠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간과한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지적한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모두 분리선고를 안 했는데 분리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이번에 몇 년이 나오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만 혹시라도 뭐 그럴 일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이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됐다가 다시 또 이것이 복권이 돼가지고 뭐 선거직에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뇌물죄 하고 다른 어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것들하고 이제 분리를 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2심에 내려가지고 그것만 분리시켜서 선고하면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 부분은 모두 그것이 맞다라고 판결을 해준 겁니다. 유죄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분리선고만 하면 되는 거였어서 그리고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검찰만 상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검찰 상고한 부분 다 기각이 어쩌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 가서도 분리선고를 할 경우에 네. 그 형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뭐 전문가들 이야기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25년이 나온 거 아닙니까? 2심에서. 이 합친다는 말이 뭐냐면 죄가 여러 개 있을 때, 10개, 20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거기까지만 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둘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제 뇌물은 뇌물대로,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그러면 이거 선고하고 이거 선고해가지고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워낙 지금 25년이 나왔고 이걸 분리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뇌물죄 때문에 또 많이 나온 부분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25년을 꼭 넘는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불리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꼭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파기환송된 결정이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요구했던 게 강요죄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죄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거기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최진수 씨가 이제 미르 K스포츠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기업에 돈 내라고 그랬잖아요. 출연금 그 부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기업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최진수 씨와 관련돼가지고 이 강요죄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모두 무죄로 빠져나가면 최순실 씨는 상당히 좀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출연금을 내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내지 않으면 뭐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협박은 없었다. 뭐 내라고 했고 거기에 가지고 마지못해 낸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기업들도 거기에 호응해서 낸 것이지 이것이 협박에 의해서 돈을 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강요죄가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형량이 좀 감경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최순실 씨가 20년 나왔거든요. 2심에서. 그러면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가장 무거운 거 2분의 1을 가중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선고형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갔다 해서 반드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이는 없을 거나 이러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강요죄가 빠져나가는 이상 당연히 낮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낮아집니다. 근데 몇 년이 낮아질 것이냐? 이거는 좀 봐야 되겠죠. 뭐 그것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년 내지 5년 정도는 저는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대법원 상고심의 최대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정유라, 그러니까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패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뇌물로 인정하느냐 여부. 1, 2심이 엇갈린 판결을 했기 때문에 어제 결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심을 인용한 거죠. 사실은 파기환송이 된 건데 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까 이제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는데 1심과 2심이 달랐고 2심이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말을 준 거냐, 말을 사용하게 해준 거냐. 다시 말하면 말 사용료가 뇌물이냐, 말이 뇌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 말의 소유권이 넘어갔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만 뇌물이 되는 겁니다. 수익이 돼야 되니까요. 말의 소유권이 이제 누구한테 있냐 그 얘기했죠.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법률상의 어떤 소유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점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다음에 사용 처분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리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말이 죽었을 때 그 값을 물어줘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말의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 삼성에서 최순실한테로. 예. 그래서 그것을 말 자체를 뇌물로 봐야 된다. 말 사용료가 아니라 그럼 액수 이렇게 금액이 보게 어떻게 된 것이죠. 34억이 늘어났죠. 늘어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예. 70억 예. 정도가 이제 뇌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16억이 영재 스포츠센터 해가지고 16억이 늘어나가지고 총 86억이 됐죠. 네. 다만 뇌물은 그렇습니다. 잠깐 더 붙이면 뇌물이 늘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게 이재용 부회장한테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뇌물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받는 사람은 1억만 넘어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거는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주는 사람은 형법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86억이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뇌물은 그렇게 영향이 별로 적은 겁니다. 중요한 건 횡령이 횡령. 50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불리해진 이게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회사 돈을 빼가지고 예. 줬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딱 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뇌물액이 50억 원이 지금 더 추가가 된 건데 그렇죠. 거기 지금 80억 원 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횡령액으로 그렇습니다.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뇌물액과 횡령액이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 자기 주머니에서 뺏어 준 게 아니라 회사 돈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래서 횡령이 되는 거죠. 파기환송에서의 형량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제가 예측을 이제 해보겠습니까? 계산을 해보면 말이죠. 지금 국외재산 도피가 무죄가 나왔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삼성으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은 횡령이 있고 그다음에 뇌물이 있고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및 재산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 크게 보면 말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일단 법정형을 정한 다음에 처단형이라고 하는 걸 정합니다. 처단형을 정한 다음에 선고형을 정합니다. 이 처단형이라는 게 뭐냐면 법정형 안에서 여러 가지 장량 강경하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럼 그게 2년 6개월부터 10년 6개월 사이가 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이제 재판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제 예. 말씀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국외재산 도피가 무죄가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집행유예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이 평론가님 그 어제 대법원에서 이 청탁 관련 이야기할 때 묵시적 의사 표시만으로도 청탁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직사회에 이거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외부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잖아요. 대상과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근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이번에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른 하급 그 법원에서 앞으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도 이게 일종의 기준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당장 제가 보기에는 뭐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조차도 이게 묵시적 뭐 청탁을 적용하려고 들면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꽤 지금 있는 그런 그 정황이 지금 아닌가. 자, 그래서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일단 크고 첫째적으로는 예, 그래서 예. 공직자들이 굉장히 주의를 앞으로 많이 좀 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그런 그 논란 부분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좀 이걸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거 좀 저도 좀 예. 덧붙이고 싶은데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판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에 큰 칼을 하나 쥐어준 것이고요. 그리고 공직사회에는 지금 사실은 지금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담을 안게 된 것이 물론 뭐 공직사회를 정화하는 데는 뭐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2심에서는 뭐라고 봤냐면요. 이 청탁을 할 때 청탁이 명확해야 된다. 청탁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청탁의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도 명확히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청탁의 대상과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루어서 충분히 2심 전심으로 알 수 있다면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내가 돈 주고 예, 예. 뭐 이렇다면 이것이 이제 뇌물죄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그리고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성립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다른 데도 이 판례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에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인으로서 볼 때는 예.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원래 가장 중요한 형사법의 원칙은 재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법 조항도 명확해야 되고 처벌의 대상과 처벌의 기준과 처벌이 그 범위와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이런 어떤 뇌물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히 이제 더군다나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하급심 판결은 상당히 이제 이것이 하여튼 파장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묵시적 청탁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어떤 일종의 뭐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네, 있잖아요. 이 부분도 역시나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번 재판이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과 이 삼성바이오의 이제 그 분식회계가 다 이 직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의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이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제일모직이 적은 회사인데 이게 주가가 좀 많이 부풀려졌다. 예. 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거고 그러니까 주주들 사이에서 그것도 굉장히 관련해서 지금 뭐 이렇게 쟁점도 많이 되고 법적 공방도 이루어지고 예, 있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지나고 보니 삼성바이오의 주식을 부풀려서 결국 제일모직의 주가 가치를 부풀려서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인수합병을 이제 함으로 해서 그 이득을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다 가져갔다. 예. 라고 이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면 직접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딱 지금 막혀 있는 예. 그런 부분인데 이게 경영권 승계가 있었다라고 딱 그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규정을 내리다 보니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최종 수혜자이자 동시에 그 당시 최고 결정권자로서 이건 관여했다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 그 수사와 관련해서 또 향후에 있을 그 재판 관련해서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재용 부장이 예. 굉장히 불리해졌다 이런 말씀인데 어제 삼성에서 재판 관련해서 첫 공식 입장문을 해놨습니다. 대단히 송구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회장 그때 집행유예를 풀려나서 뭐 경영활동 활발히 해와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은 유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삼성 당연히. 분위기. 예,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내놓은 그 글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이 좀 눈길이 확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위기 국면에서 위기 타개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이제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좀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수출 규제 국면에서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도 전 다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배려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한 것이다, 그게.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 그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글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좀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형량을 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라도 좀 이렇게 선처를 바란다. 이거는 국민들 향한 메시지인 동시에 지금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예.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강 변호사님 짧게 여쭤볼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그 파기 환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네. 기간이 뭐
6개월 전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하나 특활비 상고심 하나 남아 있잖아요. 네. 형이 다 확정이 돼야지 사면 얘기를 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언제쯤 될까, 뭐 과연 될 수 있는가 여러 이야기가 많던데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특활비가 이제 또 확정이 돼야 되고요. 이 파기환송심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다툴 것이 많지는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이미 상고를 하지 않았고 검찰은 검찰 해달라는 대로 거의 해줬고 분리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올해 안에 이제 끝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특활비도 올해 안에 끝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통선 전 뭐 사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뭐 정치적으로 또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그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 마지막으로 잠깐 덧붙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왜 그 묵시적 청탁 그 얘기는 제3자 뇌물제공죄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끝에서 덧붙이는 이유는 뇌물죄는 말이죠. 내가 받는 거예요. 직접. 공무원이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심 전심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제3자 뇌물죄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한테 넌지시 뭘 얘기하고 그 이익을 제3자한테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야, 내 조카가 무슨 사업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내 조카한테 돈을 갖다 줬어요. 또는 무슨 뭐 물품을 갖다 주고 하여튼 이익을 줬어요. 그런데 내 조카가 사업하고 있어. 이것이 그럼 청탁이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3자 뇌물제공죄에서는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인데 예. 여기에서는 어쨌든 여러 정황상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이것이 파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